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손에 쥐었습니다. 젊을 땐 그 정도면 노후 준비 잘한 거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 이상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분명 큰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점점 얇아지고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해져요. 내가 어디에 이렇게 돈을 썼지? 왜 이렇게 생활이 빠듯하지? 이러다 진짜 노후가 흔들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같은 벽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6가지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는데 왜 점점 가난해질까?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이야기 나눌 친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에요. 여러분의 댓글은 이 채널이 더 따뜻하게 자라는 영양제랍니다. 그럼 마음의 이야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퇴직하고 나면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요. 30년, 40년 넘게 일하면서 쌓아둔 퇴직금,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돈이 자꾸 줄어요. 썼다기보단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바로 자식과 손주입니다. 요즘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자식이다. 처음엔 듣고 웃었는데 살다 보니 실제로 그 말이 현실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순자님도 그중 한 분이세요. 직장을 35년 넘게 다니고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이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고 국민연금은 본인 명의로 월 83만 원, 남편은 월 100만 원 정도 나왔지요. 처음엔 여유로웠습니다. 생활비 아껴 쓰고 병원도 미리 챙기고. 그런데 이상하게 몇 년이 지나자 잔고가 빠르게 줄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손주들 학원비 40만 원씩 매달 보내고 명절이면 백화점 상품권 돌리고 아들네 집 이사할 때 도배장판비 보태고 이런 지출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죠.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아들도 요즘 힘들고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손주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약해져요. 정순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렵다 하면 내가 가진 거라도 털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게다가 손주는 또 얼마나 예뻐요. 장난감 하나, 옷 한 벌 사주고 나면 그날은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한 번만 도와줄게라고 하던 게 어느새 매달 보내는 게 익숙해진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본인도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이런 상황, 다른 분들도 비슷합니다. 부산에 사는 안미경님은 딸이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맞벌이도 힘들고 시댁 도움도 못 받는다고 해서 처음엔 유치원비만 조금 보태주려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원비, 방과 후 수업비까지 합치면 매달 60만 원 넘게 보내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본인 연금보다 더 많을 때도 있다며 요즘은 불안해서 카드 내역을 따로 써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마포구의 김희자님은 큰아이 결혼할 때 5천만 원 도와주고 둘째 아이 전세금 마련해 주느라 퇴직금의 절반을 한꺼번에 썼답니다. 한 번에 쑥 빠져나가니까 그땐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다시는 그 돈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내 여력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매달 30만 원만 도와줘도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금 흐름이 계속 나가는 구조예요. 문제는 이 돈이 생활비가 부족한 시기에 쓰인다는 겁니다. 즉, 지출이 많아지는 노년기에 정작 내가 쓸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다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첫째, 가능하면 한도를 정하세요. 매달 30만 원까지만, 학원비까지만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카드 내역, 자동이체, 소액 후원까지 내가 인식하지 못한 지출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셋째, 자녀와 대화하세요. 이제 우리도 여유가 많은 건 아니야. 도와줄 수 있을 땐 최선을 다하겠지만 노후 대비도 해야 해서 말이야. 이런 말이 처음엔 어렵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는 게 가족 관계에도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내 삶을 지키는 것도 내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도와주다. 정작 내가 병원비가 부족하거나 요양원에 갈 비용이 없어서 자식에게 손 내밀게 되는 상황. 그건 서로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지혜롭게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돈을 아껴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밖에서 외식도 줄이고 옷도 새로 안 사고 병원비도 꼭 필요할 때만 씁니다. 그런데요, 정작 가장 많이 새는 돈은 이런 데서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혜선님 이야기예요. 60대 초반, 아직은 건강하고 손주 보는 재미도 있는 시기입니다. 퇴직금 1억 8천, 국민연금 월 76만 원. 딱 봐도 절약만 잘하면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런데요, 통장을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돈을 어디다 이렇게 썼지? 생활비는 늘 그대로인데 통장에 남는 돈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대신 카드 내역을 정리해봤어요. 한 달에 홈쇼핑 지출 93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이 화장품, 건강보조제, 냄비 세트, 옷, 기능성 침구, 심지어 같은 제품을 두세 개씩 사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딸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다 쓰지도 못할 물건들이야. 왜 이렇게 사요? 혜선님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답니다. 몰라, 그냥 틀어놓다 보면 사고 싶어져. 누가 말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좋게 들리는지. 이게 바로 감정 소비입니다. 지루함, 외로움, 허전함. 그 감정을 물건으로 채우는 소비 습관.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더 무서운 거예요. 하루 3만 원씩만 써도 한 달이면 9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그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이 정도야 뭐. 이건 할인하니까 괜찮지. 나도 이젠 좀 써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다 보면 통장 잔고는 줄고 내 노후의 안전망도 무너집니다. 요즘은 홈쇼핑 말고도 더 무서운 게 있죠. 앱 하나만 깔면 바로 결제되는 라이브 커머스. 딱 10분만 보면 뭔가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알고리즘의 유혹. 할인이 끝나기 전에 꼭 사야 할 것 같고 안 사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70대 이순남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순남님은 하루 일과가 일정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TV 틀고 점심 먹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쇼핑 앱 둘러보는 게 낙이에요. 외출도 줄고 친구도 뜸해지다 보니 그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들죠. 노후를 망치는 건 큰 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새는 작은 소비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문제는 단순히 돈이 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소비는 마음까지 무너지게 만들어요. 물건이 오고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며칠 지나면 또 허전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사고 마음의 공백을 지갑으로 메우는 악순환. 이걸 끊기 위해선 조금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쇼핑 환경을 바꾸는 게 첫 번째입니다. TV 홈쇼핑은 자극이 강해요. 할부 12개월, 무료 배송, 1+1. 이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흔드는 구조입니다. TV를 끄는 게 절약의 시작입니다.
쇼핑 앱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빈도 줄이고 자주 사는 제품은 장바구니에만 담아두고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대부분의 물건은 하루 지나면 안 사게 됩니다. 둘째, 쓰는 예산을 정해두세요. 매달 10만 원 안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겠다고 정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면 최소한 지출이 과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면 오히려 더 즐겁게 소비하게 됩니다. 셋째, 지루함을 덜어줄 다른 루틴을 찾아야 합니다. 산책, 글쓰기, 유튜브로 정보 듣기, 취미 활동 등 지갑 말고 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만들어야 마음이 허할 때 손이 휴대폰으로 안 갑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노년기 소비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나를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홈쇼핑이 위로가 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젠 내 노후를 지키는 습관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지출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더 무서운 건 심리적인 지출입니다. 이번엔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지갑을 잠식하는 또 다른 지출을 살펴보려 합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돈은 차마 손을 놓기가 쉽지 않지요. 그냥 이번 달만 보내지 뭐.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렇게 지출이 이어지는 데는 사실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그 속엔 불안감이 있고 체면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정자님은 70세 생신을 조용히 보내려 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단톡방에 올린 사진들을 보곤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머, 누구는 호텔에서 식사했네? 얘는 반지도 해줬대. 다들 자식들이 챙겨주는구나.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들 모아 식당 예약하고 사진도 찍어 SNS에 올렸어요. 사실 나도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만 조용히 보내자니 마음이 안 놓였어요. 정자님은 그날 쓴 돈이 130만 원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자식들 부담 줄이려고 본인이 다 냈다고요. 이게 바로 체면 지출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하게 되는 소비.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경조사비. 강서구에 사는 김진옥님은 한 달 평균 3, 4건의 경조사에 참석합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 사촌 손주 돌잔치, 조문. 봉투만 해도 30만 원 이상. 게다가 택시비, 옷, 화장품까지 합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 넘기도 해요. 그냥 안 가면 되지 않냐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엔 다 나를 챙겨줬던 사람들이니까. 진옥님의 말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예의가 묻어납니다. 그게 인간관계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예의도 체면도 결국은 돈으로 해야 되는 시대. 이 말이 지금 어르신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소외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혹시 내가 빠지면 나만 따돌려질까봐, 괜히 무시당할까봐,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까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끼 더 비싼 점심을 고르고 필요하지 않은 옷을 사고 남들 앞에서 웃으며 지갑을 엽니다. 내가 무너지면서도 웃는 이유. 그건 외로움을 돈으로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체면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킬 건 지키고 줄일 건 줄이자는 선택과 조절의 감각은 꼭 필요합니다. 먼저 경조사비 예산을 정하세요.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정해놓지 않으면 매번 마음이 흔들려서 예산을 넘기게 됩니다. 둘째, 만나는 모임이 있다면 함께 지출 문화를 바꿔보세요. 이번 달은 점심 말고 커피만 마시자. 각자 도시락 싸우기로 해볼까? 이런 제안이 처음엔 낯설어도 누군가는 꼭 고마워할 겁니다. 셋째,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돈 말고 찾아보는 것. 노년기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무리한 소비로 덮다 보면 결국 통장만 줄어들고 마음은 더 허전해져요. 책을 읽거나 동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줄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더 오래가는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체면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남들 앞에서 지갑을 열기보다 내 안에서 나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지갑보다 마음을 먼저 돌볼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소비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지출뿐 아니라 자산 자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부자인데 생활은 늘 팍팍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부자 아니냐? 맞는 말이긴 하죠.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남들 눈엔 여유 있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있는데 정작 쓸 돈이 없어요. 월세도 안 받고 수입도 없고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그냥 버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즘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자산 빈곤의 현실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영자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해서 마련한 아파트. 지금 시세로는 9억이 넘는답니다. 하지만 영자님 부부의 실제 생활은 매달 연금 130만 원으로 버티는 삶이에요. 자식들도 출가했고 맞벌이지만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별다른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한 달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조금 쓰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영자님은 말씀하셨어요. 집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비어갑니다. 집이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집을 지키느라 힘이 드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집을 가진 건 맞지만 그 집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건 아니라는 점. 게다가 아파트라는 자산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팔면 또 살 집 걱정을 해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살기도 버겁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정숙 님도 20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시세는 11억. 하지만 연금은 월 78만 원. 퇴직금은 자녀 결혼과 생활비로 이미 거의 다 써버렸고 현재는 예금 3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월세 수입도 없고 몸이 아프면 병원비도 걱정되죠. 그럴 땐 내가 이 집에 갇힌 기분이에요. 그 말이 참 아프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자산빈곤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한국 노년층의 70% 이상이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에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소득 흐름이 끊기면 현금이 말라가고 그때부터 심리적 빈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죠. 실제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서울 기준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70세 어르신은 월 1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집을 물려줘야지, 남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 하며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힘든데 10억짜리 집을 남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는 건 집이 아니라 빈 통장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집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도 부모가 노년에 병원비가 없고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기꺼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살아보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응답했어요.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외로움도 덜하고 불안감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집은 재산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 그 집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는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묶여 사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돈, 지금 내 삶에 들어오는 흐름, 그게 진짜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살고 있는 집이 나를 지켜주는 구조인지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하지만 자산을 잘 갖춰놓았다고 해서 노후가 항상 평온한 건 아닙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통장까지 함께 앓기 시작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느끼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병이다. 젊을 땐 무리해도 멀쩡했는데 60세 넘어서부터는 잠깐만 허리를 삐끗해도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감기 하나도 쉽게 낫질 않죠. 건강이란 게 한번 틀어지면 그 순간부터 돈 나가는 일도 함께 시작됩니다. 2025년 현재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지만 실제 병원비 걱정 없는 어르신은 많지 않습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70만 원이 넘고 비급여까지 합치면 400만에서 500만 원은 기본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한번 병원에 가기 시작하면 이후에도 계속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인천 부평구에 사는 한정혜님은 작년 말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비부터 수술까지 총 180만 원 넘게 나갔는데 생각보다 싸게 끝났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건강보험 덕분이었어요. 2025년부터 백내장 수술은 기본 인공수정체 사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고급 렌즈나 특수검사비는 여전히 비급여랍니다. 한정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렌즈는 그냥 기본으로 했어요. 안 그랬으면 수술비가 400 넘게 나올 뻔했어요. 그 말에 담긴 불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른 예가 치과 치료, 특히 임플란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복래님은 2024년에 어금니 2개를 뽑고 2025년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조금 싸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인하됐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2개 심으니 총 18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답니다. 연금 90만 원 받는데 그중 20만 원 넘게 할부로 나가요. 한 달 장보기도 눈치 보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은 가야죠. 하지만 그 병원비가 내 생활을 뒤흔들기 시작할 때 통장은 함께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 이런 비용이 계획 없이 나간다는 겁니다. 갑자기 병이 생기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달 통장 잔고 보며 후회하죠. 그래서 노후 파산은 병원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의료비 전용 예산을 꼭 만들어 두세요. 매달 10에서 20만 원이라도 따로 떼요. 병원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아도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이 생기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덜 불안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혜택과 제도를 꼭 챙기세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틀니, 임플란트, 백내장 수술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치매 조기 검진, 저소득 노인을 위한 진료비 지원 제도. 이런 제도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만 동일 부위 재시술은 적용이 안 되고 치과마다 가격 차이도 크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예방과 조기검진이 곧 비용 절감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은 수천만 원짜리 치료를 수십만 원으로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괜찮다는 말은 다음 해에도 괜찮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약값보다 무서운 건 그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아픔이 내 삶까지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이 재산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와 습관이 노후의 생명줄이 됩니다. 나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매달 남는 게 없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외식도 줄이고 홈쇼핑도 끊고 자식 지원도 조절했는데도 통장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고정비 지출입니다. 고정비란 쓸지 안 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 한 달만 쉬어가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돈이죠.
서울 금천구에 사는 윤현자님은 혼자 살고 있는 70대 어르신입니다. 매달 연금 88만 원이 들어오고 퇴직금으로 모은 예금 1,20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늘 빠듯해요. 그 이유를 같이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평균 15만 원, 전기 수도가스 계절 따라 10에서 20만 원,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8만 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12만 원, 기타 보험, 소액 정기 구독 서비스 등 5만 원. 이렇게만 해도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 데도 안 가도 매달 최소 50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윤현자님은 말합니다. 통장은 내가 안 쓰는데도 알아서 줄어들어요. 이 말이 농담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노년층 지역가입자 부담이 늘어난 분들도 많습니다.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보료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인지도 못한 채 빠져나가죠. 통신비도 문제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요금제도 복잡해지고 데이터 무제한, 약정, 가족결합 할인 등 알아보기 어려운 조건이 많아져서 그냥 쓰던 대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죠.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뭘 줄여야 하는지도 모른 채 지출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매달 마이너스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돈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고정비를 쓰기 전에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통신비 내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관리비 세부 항목.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이 돈이 지금도 꼭 필요한가? 를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통신비는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요금제 중 절반 수준으로도 충분한 요금제가 많습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한번 상담만 받아도 월 2에서 3만 원 절약이 가능해요. 1년이면 3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셋째, 건강보험료는 감면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 저소득 고령자 감면, 과거 과호납 환급 신청까지 매년 1, 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만 해도 모르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동이체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예전에 가입한 소액 후원금, 이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중복 가입된 보험료, 이런 게 하나둘 쌓이면 매달 3에서 5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모든 걸 합치면 내가 기억 못하는 지출만으로 연 100만 원이 넘게 새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는 돈을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장 무서운 지출은 내가 쓰는 줄도 모르고 나가는 돈입니다. 통장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놔두면 언젠가는 멈추지 않는 마이너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고정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내 통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사치하지 않아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한 따뜻한 지출, 외로움 속에서의 위안 소비, 나도 모르게 지키려 했던 체면, 현금이 묶인 자산, 갑작스러운 병원비, 그리고 줄일 수 없다고 믿었던 고정비.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삶을 잠식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흐름을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면 노후는 다시 살만한 시간이 됩니다. 무너지는 이유를 안다는 건 곧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